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별로 안 올리죠. 별로 올릴 게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굳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차익을 남기가 힘들다. 실수요자들만 접근하라.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쭉 제가 이제 내년에 한갑이다 보니까 가끔 제가 뒤를 돌아다 봐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가 없어서 광주로 나와서 서울로 오고 그 다음에 해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그 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쪽, 그래서 제가 용산에 가서 컴퓨터도 조립하고 286, 386 나올 때예요. 그럴 때 제가 관심을 갖고 그 덕분에 제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전자금융 이런 쪽에 관련된 이 법제를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산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은행, 증권, 보험이잖아요. 3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있을 때 보면. 근데 저는 은행을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예금 적금. 물론 이제 짤짤하게 들어간 뭐 2, 30만씩 들어가는 그 예금은 그 적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투자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서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8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금융감독 들어갈 때까지 거의 16년인가요? 2002년이면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16년 동안. 그래서 나름 많은 재미를 봤어요. 집도 사고 막 했으니까, 차도 사고, 단타 쳐서 차도 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 직장생활 했죠. 그러다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9년도부터네요. 2009년도에 양평에 제가 이제 땅을 이제 투자로 하고 다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 전에 2012년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제가 2015년도에 부동산 오픈했지만 2012년도 이때부터 부동산을 사서 2015년 이때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저 저도 이제 부동산이 그러니까 집 하나 상가 하나밖에 없다가 어쨌든 거의 한 서울 시내 10개 되고 양평에 땅을 좀 많이 사게 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주식할 때는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부동산 할 때는 부동산으로 나름대로 돈을 벌고, 또 제가 또 계속 그 직장생활 안 했냐면 직장생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던 게 좀 여기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좀 무거워요. 이제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좀 덩치가 커져가지고 좀 이거를 덜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요즘 부동산이 막 30억, 40억, 50억 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 1, 2, 3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안 갖다 최근에 제가 노후에 이제 이 변액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후에 제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제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노후 재테크,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제가 다시 오랜만에 뭘 했냐면 주식 계좌를 오픈했어요. 제 샘플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예금이 거의 없어요. 돈도 얼마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 제가 주식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노후에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자. 그래야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딴거지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화, 유동화 자산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기왕에 부동산이 이제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 금융권들, 우리가 은행 있잖아요, 은행. 은행 수입이 뭐예요? 주 수입이. 물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투자은행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은 주로 수입이 주로 다 뭐에서예요? 예금, 대출, 이 차액 장사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금 1% 주고 대출 4% 받으면 3% 생기잖아요. 그 3% 갖고 은행의 수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은행은 땅 짓고 혐식이죠. 이거 뭐냐면 국가로부터 뭐예요?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가 또는 허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이런 걸 통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출을 통제할 수 있죠. 자, 은행에서 뭐예요? 국민들한테, 투자자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이 날로 증가하잖아요. 왜 해줄까요? 대출을 해야만 해야 은행에서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은행이 마음 접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은행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왜 감독을 할까요? 은행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를 누가 허락해 줬어요? 국가가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전체 대출, 너 은행에서 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총 대출 한도를 관리를 해버린 거죠. 총량 관리. 그리고 내일이에요, 하필이면 6월 28일. 그 다음에 은행이 자율해서 뭐다? 전 금융권으로 다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은행에서 안 되면 다른 은행에서 알아봐주고 그랬어요. 대출 상담사.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시켜라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 전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9억짜리 집을 사면서 6억을 대출받으면 현금 3억이면 되겠죠. 자, 15억이면은 얼마예요? 9억 있어야 되겠죠. 30억이면은 얼마 있어요? 24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억짜리라면 94억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냐면 이제 기레기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게 하고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게 아니냐,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이 뭐예요?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지렛대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잖아요. 차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체 시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현금은 전부 뭐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 받아서 집값을 막 올려요. 예컨대 평균 5억짜리를 대출 받아서 하면서 막 10억을 올려요. 그럼 고가주택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데 대출을 안 해주면 자, 5억짜리가 10억 갈 거를 뭐 간다? 5억선에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대출 이자를 계속 내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 물론 집을 안 사는 사람보다는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내가 대출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집값을 올려주는 거하고 결국 누가 하냐면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사람들이 안 해버려. 차라리 그러면 집값이 안 올라가요. 5억짜리가 예컨대 5억 5천 올랐어요. 5천 올랐어요, 겨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돈을 모아서 적금돼서 그 돈 갖고 차라리 집을 사게 하는 게 더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데 이번에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끊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버팀목이라든가 이거를 좀 한도를 줄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럽게 하는 거냐, 투자자들 집 살 수 있는 길로 치게 하는 거냐.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집값을 올리면서 살 것인가, 집값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 것인가, 그거를 정부가 결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내가 괜히 왜 이자를 내가면서 집을 사게 하냐. 그러지 말고 집값을 안 올려도 되니까 이자를 안 내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차분히 예적금 들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최소한으로 대출만 끼워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6억을 먹는 거는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갭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할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애 최초이지만 예컨대 LTV를 80에서 70% 낮춘다든지 그럴 경우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택을 사서 1주택자, 그러니까 6억 대출이 되려면 주택이 없어야 돼요. 주택이 다주택자는 무조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대출 끼고 집을 살 수가 없고, 1주택자도 내가 만약에 살려면 어떻게 된다? 주택을 팔고서 가야 된다. 근데 파는 기간을 2년을 주면 집값이 2년 동안 예컨대 30%가 오르면 30%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아타면서 계속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 이내 팔으라는 거죠. 6개월 이내.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 대출을 풀어가지고 집값을 올리면서 그 일반 서민들이 집 사는 거를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언뜻 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뭘 부담한다? 이자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그 이자를 과도하게 부담함으로써 누가 이익 보고 있다? 금융권, 은행이 이 예대 마진 통해서 이자를 벌고 있다. 더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뭐냐면, 개미들이 이렇게 집값을 띄워주니까 고가주택들이 더 올라가면서 뭐다? 현금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돈 먹는 구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좀 끌어주는 게 뭐냐면, 이 정책을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하겠죠. 그 다음 민주정부에서 하면은 옛날 문재인 정권 때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정확하게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됩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집 사라고 하세요. 돈 있어도 돈 벌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살 수도 있어요. 왜? 현금 자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나중에 10,000포인트 계속 올라가면 산업 자본이 커지면 산업이 살잖아요. 경기가 살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돈질하게 안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그러면은 집값 그렇게 막 오를 일 없어요. 주택 뭐 많이 가져봤자 재미가 없다 그러면 굳이 많이 가지려고 뭐 했어요. 그냥 금융자산에 넣어놓고 내가 배당받아서 노후생활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뭐 금융위, 금감원, 여기 보면은 뭐 주택보증공사라든가 SGI, 서울보증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해야 된다. 어떤 금융권은 빼주고 그러면 안 되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제2금융권 포함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시장, 모든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위에서 또는 금감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총 대출 한도를 얼마 이상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출 연장 못하게 해주고 하면은 집값이 저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옛날 유튜브 찍었을 때 다 이야기했어요. 수요 억제,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주라. 우리가 흔히 개구멍을 하잖아요. 개구멍을 없애야 돼요. 똑같이 모두 적용돼야 되는 거. 자, 보시면 최근에 대출이 엄청 늘어났어요. 보면 이때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4.8, 5.6.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3, 6.0. 그러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총량은 전체 관리하고 정책 대출, 아까 뭐냐면 보금자리라는 뭐죠?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이런 거를 더 줄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30대 초반, 뭐 40대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이 좀 가계대출을 총량을 묶어서 얼마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그 전 금융권 확대한다. 여기에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자, 옛날에는 2주택자 이상 1주택자인 경우도 LTV가 있었어요. 그쵸? 일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근데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규제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비뜯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포기하겠죠. 그러면 집값이 무작정 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주택을 갖는 경우도 옛날에는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내에 그러니까 가장 상황을 보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럼 뭐예요?
투기가 되고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뭐다? 6개월 이내로 묶어버리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또 뭐냐면 생활안정자금. 옛날에는 2억까지 해줬나 봐요. 2억까지 해주는데 지금은 뭐다? 1억까지, 최대 1억.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집 투자로 뭐 집 사는 데 투자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다주택자는 이것마저도 안 돼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도 최대 1억까지, 옛날에 2억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만기 30년. 이거 뭐냐면은 10억을, 예컨대 9억을 50년간 빌린 거하고 9억을 30년간 빌린 거하고, 그럼 뭐예요? 갚아야 될 돈이 커지죠. 부담스럽죠. 그럼 뭐야?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대출 금액이 많아지니까. 아마 6억을 대출 받으면은 대충 제가 이제 대출 상담사하고 물어보니까 한 원금에서 한 280에서 300 정도 갚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금과 이자를. 요즘은 원금을 일부씩 갚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거치식 해가지고 이자만 내고 그렇지는 않고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기 때문에 대충 280에서 300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게, 신혼부부가 둘이 합쳐서 연봉이 예컨대 뭐 8천 얼마 정도 되고 대충 한 달에 600 정도 들어온다, 실수령액이. 그럼 300을 이자로 내고 원리금을 내고 300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사 안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만큼의 실질 자산 소득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을 상회할 만큼의 이자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예컨대 5년에 1억만 올라도 1억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세로 사는 한 계속해서 1억도 못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라, 지방이라도 사라, 실거주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첫째는 한 1년 반쯤에 결혼하면서 2년 전인가 집을 샀어요. 이제 그리고 둘째는 그냥 전세 살겠다고 하는 거를 그냥 집을 사라, 대출 끼고, 그래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아두면 사치하기 쉽잖아요. 근데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의미로 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내일 계약서 써야 한단 말이죠. 근데 내일 6월 28일이에요. 하필이면 내일 걸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가계약금을 넣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인가? 아니래요.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질로 대출의 양식을 다 갖추어서 접수가 끝난 경우에만, 이런 것만 되고, 가계약금 들어갔어도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이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TV도 신혼부부가 80%에서 70%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갭 투자 하려고 내가 이주를 안 하려고 했으면, 내가 전입신고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혼이 뭐 5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6개월 이내에 결혼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도 당연히 맞췄는데, 문제는 LTV가 제대로 나올 거냐, 80%에서 50% 낮췄을 때 그게 나올 거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면서 갭 투자하면서 소유권 이전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한도도 얼마? 6억이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옛날에는 자기 연봉의 2배까지 됐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줄여라 이거죠. 내 연봉 한도로 줄여라. 100% 한도로 줄여라 얘기죠. 그리고 여실 한도를 총 6억.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주택이 다주택자면 아예 이것도 없다. 1주택자인 경우도 6개월 이내 파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게 LTV 규제에 관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 옛날에는 80%였어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70% 줄어들고 전입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근데 수도권이면 집값이 많이 안 올라도 사세요. 5년이고 10년이고 살다 보면 뭐 돈 몇천이라도 오르면 그게 남는 거니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부담되면 좀 낮은 데로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요거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대출 6억 받으려면 이걸 디딤돌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금리는 좀 쌉니다. 싼데 이게 보면은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근데 이렇게 그 금액이 낮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좀 높으면은 이 어차피 내 생애 첫 주택이라도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럼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도 정책 자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이게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는 그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금융 실명제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주담대 이 대출 규제를 내일 토요일이면 내일 토요일이거든요. 6월 28일 이때부터 딱 적용시킨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신속하게 타이밍을 맞췄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80% 90에서 80% 간다는 거, 향후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즉각 시행이에요. 즉각 시행이고, 그 다음에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그 다음에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접수를 완료 안 했어요. 접수조차도 안 했어요. 아직은 내일 계약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약금이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냐?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 자율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그렇죠? 내 생애 최초 주택, 결혼하면서 주택을 사서 가는 경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죠?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시키는 데는 전 나름대로 두 개 축이 있다고 봐요.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 공급을 확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공급 어떻게 해야 된다? 녹지 공간, 그린벨트 이런 거 한다는데 저는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개발하자? 강북을 개발하자. 강북. 서울 시내 옛날 구도심지 있잖아요. 50층, 60층 만들어서 직주 근처, 직장과 직장과 사는 공간이 각각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여유를 가져야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도심지, 저기 뭐 예컨대 차가 뭐 쌍문동 뭐 이게 뭐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있는데 수유역에만 가도 평지에 거기에 15,000세대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많아요. 알아보면 그런 데를 집중 개발하자. 괜히 땅 갈아엎지 말자. 어차피 인구 줄어드는데 왜 그린벨트를 훼손하냐. 하지 말자. 또 멀리 3도시 뭐 3기 신도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거 가려면 뭐예요? 지하철 만들어야지. 고속도 도로 만들어야지. 사람 차 왔다 갔다 해야지. 기름 쓰지. 운전하고 차 다녀야지. 또 뭐 일반 버스 타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왔다 갔다. 그냥 도심지를 초고층으로 개발하자. 강북을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동산 예언 다 맞았어요. 아크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한강변 시대 다 맞았어요. 이제 한강변 시대 끝나고 20년 뒤에 무슨 시대가 온다? 강북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강북을 초고층으로 만들자.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청년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어주고 하면은 결혼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서 제 3개 신도시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 강북을 구도심지를 집중 개발하자. 이 기왕에 개발했던 곳이니까 해서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 이게 뭐다? 공급 확대 정책. 인구가 줄어들 것도 생각해서 그래서 너무 그린벨트라든가 제3의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자. 자, 수요. 수요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서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가 많이 더 많아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에 자꾸 신도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수요를 좀 줄이자. 그래서 집을 투기 목적. 저도 집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애가 넷이다 보니까 하나씩 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직은 직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세금을 내고 가져갈 만한 여유들이 없어요. 서울시내에 있다 보니까 집값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데 전세 살 거를 그냥 제가 집을 사라.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도 지가 알아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능력이 되면 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꼭 아파트가 아니도 돼요. 빌라나 이런 데 살아도 돼요. 어차피 빌라 전세 살 거면 빌라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정하면은 크게 집값 문제 앞으로는 이제 제 촉이 그래요.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는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자본이 발달돼야 AI라든가 미래의 먹거리 있잖아요. 과학, 테크놀로지 이런데 많은 이제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쪽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국가도 부강해지고 청년 일자리 생기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내부에서 소모적으로 집에 채택하고 이거는 좀 이제는 좀 지양돼야 되고 건전한 산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좀 과도기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든가 이 자본시장 또는 이게 산업자본이라든가 금융자본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재구조화 시키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할 건가는 이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의 몫이겠지만 기본 방향은 금융시장을 키우고 부동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하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그러한 문화를 좀 줄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사회로 가는데 좋지 않은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의 이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아침에 이거 받아봤는데 어쨌든 내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